안녕하세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평소에 준비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획하고는 하죠. 특별한 날을 기념하거나 축하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추억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는 자리에는 늘 눈물, 감동,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제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분들과 그날 하루를 특별하고 행복하게 기억하는 분들을 보며 늘 뿌듯해하고 있죠. 하지만 원래부터 제 일상이 이렇게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역할도 아니었죠.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어릴 때 저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아이였달까? 저희 부모님조차 저를 두고 떠나셨으니 말이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2살쯤 누군가 고아원 앞에 저를 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부모님에게도 어떠한 사연이 있었을 수도 있죠. 다만 아무런 쪽지도 남기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 성함도 나이도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해요. 궁금했던 적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혹은 어떤 분일까? 하고요. 혹시 다시 나를 찾아오시지 않을까? 어디선가 나를 찾고 계시지는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기대할수록 제 속만 상해서 언젠가부터는 그런 기대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저는 고아원을 도망쳤어요. 큰 이유는 없었어요. 저를 방임하거나 학대하시던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잘 돌봐주셨죠. 그런데 그냥 그 생활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남아있다는 자체가 제가 계속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딱히 돈이랄 것도 없이 그동안 행사 때나 손님들이 와서 주셨던 용돈 약간만 들고 무작정 길거리로 나섰어요. 정말 생각이 없었죠. 지금 떠올려 보면 진짜 무모했어요. 나이가 좀 있다면 어디선가 일이라도 시작할 텐데 고작 10살짜리가 길에 나와서 무엇을 하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헤맸어요. 정처 없이 헤매다가 버스 터미널은 늦은 시간까지 열려 있길래 거기로 들어갔죠. 배는 고프고 갈 곳도 잘 곳도 없고 슈퍼에서 작은 소시지 하나를 사 먹은 게 다였어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변기 위에 쪼그려서 잠을 잤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갈까? 수십 번 생각했지만 왜 그런 짓을 했냐며 혼나지 않을까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름 큰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기도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모르겠어요. 낮에는 정처 없이 주변을 돌아다녔고 저녁에는 터미널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잠을 잤어요.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며칠을 슈퍼에서 소시지나 계란 한 알로 때우다가 어느 순간 그마저 사 먹을 돈도 떨어져 버렸어요. 수돗물로 배를 채우거나 시장 같은 곳에서는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음식을 나눠주는 어른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가던 어느 날, 몸에 너무 힘이 없어서 지나가다 공원의 의자 한 곳에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길래 눈을 떴더니 거기에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듯한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야, 일어나. 여기서 자면 안 돼. 위험해. 너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엄마 아빠는? 누구세요? 엄마 아빠 잃어버렸어? 집 나왔어? 아니요, 저 엄마 아빠 없어요.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길 잃어버렸어? 왜 여기서 자고 있어? 꼬르륵. 배에서 요동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죠. 너 배고파? 밥도 못 먹었어? 네. 밥 사줄까? 형은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고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갔어요. 무섭고 위험하고 그런 생각보다는 배가 너무 고팠어서 밥만 준다면 뭐든 괜찮을 것 같았죠. 형은 중국집으로 들어가더니 짜장면 2그릇을 시켰어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 만에 제대로 앉아서 먹는 밥인지 알 수도 없었죠. 마시고 먹어 판단하기 전에 숨도 안 쉬고 먹었어요.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하겠다. 그 형은 물을 따라서 제 앞에 놔줬어요. 계속 굶었어? 계속은 아니고 삶은 계란이랑 소시지 같은 거 사 먹었는데 돈이 다 떨어져서 그것도 며칠 못 사 먹었어요. 고아원은? 고아원은 그냥 나왔어요. 어차피 아무도 찾으러 오지도 않을 거고. 저는 그동안 고아원에서 나와서 화장실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하였고 그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나도 고아원에서 나왔어.
나는 거기 원장이 너무 악질이라 밥도 굶기고 때리고 그래서 도망쳤어. 지금은요? 나도 너처럼 길에서 생활했는데 어떤 삼촌이 자기 따라오라고 하면서 데려가더라고. 애들 모아두고 일 시키는 곳인데 공장으로도 보내고 이것저것 심부름도 시키고 좀 어린 애들은 껌이나 사탕, 뻥튀기 같은 거 팔라고 시켜.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린애들이 사달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잘 사주니까. 근데 거기도 좋은 곳은 아니야.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잘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돈도 벌게 해주고, 밥도 주고, 잘 곳도 있으니까. 저도 가도 돼요? 형은 물끄러미 저를 보더니 고민 끝에 그러자고 대답했어요. 텃세 부리는 형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힘들지도 몰라. 아마 껌 파는 거 시킬 것 같은데. 많이 안 팔리면 혼나기도 해. 그래도 괜찮아? 어린 나이였지만 이렇게 길에 돌아다니면서 잘 곳도 없이 굶는 것보다 거기가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괜찮다며 형을 따라 나섰죠. 자, 이것도 먹어. 나는 15살이고 서진철이야. 저는 10살 박형원이요. 형은 자신이 먹던 짜장면까지 저에게 덜어주고는 제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저희는 터미널 주변에 있는 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여관이 있었는데 그 앞에는 어떤 아저씨들 몇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진철이 왔냐? 네, 다녀왔습니다. 걘 누구야? 공원에서 자고 있길래 데려왔어요. 고아원에서 도망쳤대요. 형님은 1층에 있으니까 들어가 봐라. 네. 저희는 1층 카운터 옆에 있는 한 여관방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어떤 아저씨가 계셨죠. 진철이 왔니? 네, 이 친구가 공원에서 자고 있길래 데려왔습니다. 고아원 출신이에요. 사장님은 저를 훑어보시더니 물어봤어요. 몇 살이냐? 10살이요. 또래보다 체구가 더 작구나. 더 어린 줄 알았다. 고아원 나온 지는 얼마나 됐니? 모르겠어요. 10밤은 넘은 것 같아요. 그분은 다시 저를 살펴보시더니 형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네가 데리고 다니면서 일 좀 가르쳐라. 오늘은 일단 데려가서 좀 재워라. 형은 저를 데리고 그 층의 다른 여관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제 또래의 어린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죠. 나보다 어린 애들은 여기 방에서 지내. 나는 옆에 있는 형들 방에서 자고. 내일부터는 나랑 같이 껌 팔러 다닐 거니까 오늘은 일단 푹 쉬어. 형이 나가고 나자 제 또래 아이들이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등등을 물어보며 자기들 이야기도 해주었죠. 저처럼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도망쳤다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다음날 아침 형이 방으로 저를 깨우러 왔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 대신 제 몸보다 더 커서 헐렁거리는 옷을 입으라고 건네줬어요. 세수도 할 필요 없다고 하고 저희는 다른 아저씨에게 껌이 들어있는 허름한 가방을 받아서 들고 거리로 나섰어요. 여기 사거리를 중심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 아침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버스 정류장 근처로 가서 팔면 좀 더 잘 팔려. 그러면서 저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한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갔어요.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해. 그래서 일부러 안 맞는 옷을 입는 거야. 이 껌을 사줘야만 우리가 굶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해. 형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껌을 사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대사나 눈빛, 표정을 해야 더 잘 팔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잘 사줄 만한 사람들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점심쯤에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 식당 근처로 갔어요. 눈치를 보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껌을 사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죠. 점심에는 사람들이 밥을 먹은 다음이라 껌이 좀 더 잘 팔린다고 했어요. 저녁 시간에는 술집 근처로 가서 파는데 하루 중 가장 잘 팔리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저는 형과 함께 껌을 팔러 다녔어요. 주말에는 터미널 근처에서 팔기도 하고 다른 형들과 같이 지하철을 타고 껌을 팔기도 했어요. 껌이 잘 팔려도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다 끝나고 돌아오면 거기 계신 아저씨들이 돈을 다 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날 수입에 따라 몇천 원, 적게는 몇백 원 정도만 다시 저희에게 돌려주곤 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형은 언제 필요할지 모른다며 잘 모아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관하는 방법도 잘 알려주었죠. 그렇게 형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형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길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는 마치 친형제처럼 친해졌어요. 수입이 적은 날에는 크게 혼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형은 저를 감싸주려고 애써줬어요. 형들이 저한테 돈을 뺏으려고 할 때도 자신이 온몸으로 막아줬어요. 저희는 친형제보다 더 친형제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어느새 그곳에 있은 지도 여러 해를 지났어요. 형과 지낸 지도 여러 해가 지나가고 있었죠. 형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껌을 파는 대신 다른 일을 했어요. 사장님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심부름을 했죠. 일하고 돌아오면 온몸에서 담배 냄새가 지독했어요. 가끔은 심하게 두들겨 맞고 오기도 했어요. 상처투성이 얼굴로 저에게 오늘도 싸움이 늘었다면서 웃어 보이고는 했죠. 저도 더 이상 어린아이의 티가 나지 않아서 그곳으로 곧 옮겨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형은 그것만은 말리고 싶었나 봐요. 형원아, 너 돈 얼마나 모았어? 나 한 5만 원쯤? 우리 여기서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살래? 너랑 나랑 둘이. 다른 곳? 응, 여기 있으면 맨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모아놓은 돈도 걸핏하면 형들이 와서 때리고 빼앗고 여기 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거야. 형 말이 맞았어요. 사실 이곳은 미래가 보이지 않죠. 계속 이렇게 지내면서 나이가 더 들면 도박장에서 일하다가 그 후에도 술집 같은 곳으로 보내질 게 뻔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돈도 제대로 벌기 힘들겠죠. 저희는 그동안 모은 돈을 챙겨 도망칠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는 아무도 모르게 미리 서울로 가는 버스 티켓을 끊어놨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다들 잠든 새벽, 둘이서 짐을 싸서 몰래 터미널로 향했어요. 그런데 새벽 늦게 들어온 한 관리자가 저희가 방에 없는 것을 눈치챘나 봐요.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희 이름을 부르는 게 들렸어요. 형원아,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내가 모은 돈이야. 내가 달리기가 빠르니까 골목을 돌아서 터미널로 갈게. 혹시 뛰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너는 이거 들고 곧장 터미널로 가. 알았지? 형,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터미널 도착하면 나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버스 타고 떠나. 알았지? 버스 놓치면 내가 혼자서라도 서울역으로 갈 거니까 절대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버스 타. 형, 형! 그렇게 형은 저에게 이제껏 자신이 모은 돈을 맡기고 사람들을 유인해 반대편 골목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터미널을 향했죠. 첫 차에 올라 형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결국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형의 말대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역 터미널에서 다시 며칠을 기다렸지만 형은 오지 않았어요. 학생,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흰색 반팔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으시던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 신부님이었습니다. 저는 앵벌이 하던 곳에서 도망쳐 서울로 올라가게 된 과정과 도망치려던 중 그 사람들에게 걸려서 형과 떨어지게 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형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우선 밥도 먹고 좀 쉬고 나서 다시 와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며칠 내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거의 잘 수 없던 상태라 신부님을 따라갔어요. 신부님이 저를 데리고 가신 곳은 서울역 근처에 있던 한 성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청소년 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에게 깨끗한 옷을 내어주시고 2층 침대가 있는 작은 방과 씻을 곳을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로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여러 아이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블록 같은 것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책을 읽거나 문제집을 풀고 있었죠. 어서 와요. 아직 밥 시간은 안 되어서 배고프면 간식이라도 먼저 줄게요. 저는 신부님을 따라서 식당으로 갔어요. 빵과 우유, 그리고 바나나를 주시길래 허겁지겁 먹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어쩌다 그곳으로 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도망친 이야기부터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했죠. 일단 오늘은 푹 쉬고 내일 다시 한번 서울역에 가보도록 해요. 거기 제가 아는 분이 있으니
그 형이랑 비슷한 친구가 보이면 연락 달라고 말해둘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아까 아이들이 놀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호기심에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뻘쭘하게 구석에 앉아 있었더니 한 아이가 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10살 이후로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한 데다가 오랫동안 글도 읽지 않아서 동화책을 읽는데도 떠듬떠듬 어렵더라고요. 미안, 나 10살 때 이후로 책을 읽은 적이 없어서. 지금 몇 살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제가 몇 살인지도 잘 몰랐어요. 고아원에서 나온 이후로 오늘이 며칠인지,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지냈고, 조금이라도 어릴수록 껌이 잘 팔려서 늘 제 나이를 속이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짜 제가 몇 살인지는 가물가물했죠. 그렇게 저녁을 먹고 저는 방으로 갔어요. 아래층의 형은 학교 끝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저녁을 다 먹고 나서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밥을 먹자마자 방에 돌아가서 잠이 들었어요. 서울행 버스를 타던 그날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늘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어야 했던 피로가 한순간에 몰려온 듯 했죠. 그렇게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음날 일어나니 벌써 점심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저는 늦은 점심을 먹고 다시 서울역으로 갔어요. 그날도 저녁까지 온종일 기다렸지만 형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발걸음을 쉼터로 옮겼어요. 돌아오니 신부님께서 저녁을 남겨놨다며 식당으로 부르셨죠. 예전에 있던 보육원에서 서류를 보내주셨어요. 네? 형원군이 올해로 15살이 되었더군요. 다행히 거기서 아직 형원군 입소할 때 서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어디 갈 곳이 있는 게 아니면 당분간 우리 쉼터에서 지내는 건 어때요? 잠시 고민했어요. 그런데 신부님 말처럼 당장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당분간은 거기서 머무르기로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신부님은 부산에 아는 분들께 연락해 혹시 형에 대한 소식을 알면 전해달라고 부탁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쉼터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같은 방을 쓰는 형은 수험생이었는데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이면 방을 비워주어야 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밤 늦게 들어와서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형의 모습을 며칠 보고 있자니 궁금증이 생겼어요. 형, 공부하는 거 재밌어? 하하, 아니, 공부하는 게 어떻게 재밌겠어. 근데 왜 그렇게 맨날 해? 그건 재밌어서라기보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뜻이야, 그게? 난 부모님이 어릴 때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여기 오게 됐는데, 그건 내가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것도 더 많아져.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을 구하면 나중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람들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 그리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등 공부를 잘하면 할 수 있는 일들도 더 많아져. 난 아직 꿈이 정확히 있진 않지만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미리 공부를 해두는 거야. 형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공부를 잘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니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거라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신부님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초등학교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제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문제집도 사주셨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교육봉사를 오는 분들께 부탁해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워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럴 때마다 고향에서 껌을 팔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얼른 공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근데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않다가 해서 그런지 사실은 공부가 체질이었던 건지 이상하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제가 모르던 것을 배우는 것도 재밌었고 뭔가 이해를 하는 게 많아질수록 문제를 풀 때마다 정답을 많이 맞히고 그런 과정들이 다 재밌었어요. 남들보다 훨씬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흥미도 있고 노력도 해서 그런지 저는 빠르게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았어요. 초, 중, 고 과정은 모두 검정고시로 대체했고 대학 입시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외로 영어에 재능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끔 성당이나 쉼터에 찾아오는 외국인 신자분들이나 신부님들을 맞이하는데 통역을 돕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형의 소식을 들어보려 했었지만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었죠. 생각날 때마다 서울역에도 들러봤지만 여전히 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쉼터에서 계속 지내면서 대학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제가 영어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셨던 한 신자분이 저에게 외국계 대학을 준비해보는 것은 어떤지 물어보았죠. 그분은 캐나다에서 오래 지내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캐나다에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식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꾸준히 지원하고 계셨는데 제 영어 실력을 눈여겨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저를 양자로 드리고 싶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캐나다로 가게 되었어요. 집, 공부, 생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셨죠. 마음 편히 공부하면서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경험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외국인과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리 잡은 교민들, 그리고 저처럼 해외에서 공부하기 위해 온 학생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의 경험은 제 삶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학습 면에서도 그랬지만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저는 꽤 이름 있는 대학교의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대학 입학할 수 있는 실력과 성적을 쌓는 동안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은 해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과정이 쉬웠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밤새 공부하다 코피를 쏟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해서 아이들 읽던 동화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던 애가 캐나다에서 대학을 진학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와서는 그때 그랬지 하면서 웃으며 넘어갈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이 악물고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고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니던 회사에서 한국의 지사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저에게 그곳으로 가는 것은 어떤지 제안했어요. 한국을 떠나온 지도 어느새 20년 가까이 된 때였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한국은 그 사이 많은 게 달라져 있었어요. 특히 서울은 제가 떠나기 전의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달라져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쉼터에도 들르고 신부님과 인사도 나누었어요.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분이 무척이나 좋더라고요. 그렇게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급하게 구하느라 원룸촌에 한 달 정도 방을 구했는데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어떤 여자의 비명이었죠. 저는 다급하게 골목으로 향했어요. 한 남자분의 손에 이끌려 여자아이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무슨 일이에요? 다급해 보이는 비명에 저는 바로 두 사람을 향해 뛰어갔어요. 제가 뛰어가자 여자분을 잡고 있던 남자가 급하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쫓아가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다시 여자분에게로 향했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여자분은 뭐라 말을 하지 못한 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우선 경찰서로 가요. 가로등이 있는 쪽으로 나와서 보니 20살이나 됐을까? 아주 앳된 얼굴의 어린 친구였어요. 저는 울고 있는 그 친구를 부축해서 근처 파출소로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겨우 울음이 멎은 그 아이는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어요. 그쪽 동네에서 대학을 다니며 자취하는 아이였는데 누군가 골목 어귀에서 길을 물어봐서 알려주던 중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 입을 막으면서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도와달라고 주변에 요청했는데 늦은 시간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다행히도 마침 지나가던 제가 그 소리를 들었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나 봐요. 만약 그때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정말 너무 무서웠는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은혜는 무슨. 제가 아니라 누가 지나갔다고 해도 도와주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뭘. 그냥 마침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도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전 괜찮아요. 그렇게 저는 대략적인 괴한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거듭 감사 인사를 하는 아이를 두고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우연히 길을 걷다가 골목에서 다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저를 알아본 그 친구가 반갑게 뛰어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그러게요. 안 그래도 꼭 뵙고 싶었는데. 잠시만요. 아빠! 아빠! 여자아이는 먼저 앞서가던 한 남성을 불렀습니다. 안 그래도 위험하다고 아빠가 며칠 서울에 와 계시거든요. 아저씨 이야기했더니 꼭 인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만날 줄이야. 안녕하세요.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어? 그런데 그 남성의 얼굴이 매우 낯이 익더라고요. 어? 그분 역시 그랬는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오래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늘 마음 한켠에 남겨두었던 과거 말이에요. 혹시 진철이 형? 형원이? 형! 형원아! 아이고 우리 딸을 구해준 게 너였어? 세상에 이렇게 만나다니. 저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소리치며 형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만나고 싶던 형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우연히 길에서 만나다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다가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형, 여기서 만나다니.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형,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어? 두 분 아는 사이예요? 옆에서 그 친구가 물었어요. 이 친구가 형 딸이었어? 우리 딸 구해줬다는 사람이 너였어? 어리둥절해하는 딸아이와 함께 저희는 근처의 한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20년도 더 넘었지? 그럼 20년은 훌쩍 넘었지. 우리 딸이 벌써 20살인걸.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찾았었는지 알아? 어떻게 지냈어? 그때는 어떻게 된 거고? 아, 우리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때 터미널로 도망치다가였지? 말도 마라. 그 후로 많은 일이 있었다. 너는 어떻게 지냈어? 잘 지낸 거야? 저희는 그동안 서로가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그날 이후 형은 정말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도망치려다 결국 형은 혼자 붙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터미널에 나타날 수 없었죠. 그 후 오랫동안 서울로 올 수도 없었고요. 형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그 사람들한테 맞고 또 맞고 계속 두드려 맞았다고 해요. 온몸에 멍이 들고 피가 나고 뼈에 금이 갈 정도로요. 그리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도박장으로 다시 돌아가 일하다가 불법 도박 단속을 나온 경찰 때문에 조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해요. 막내였던 형은 도망친 윗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불법 도박으로 감옥까지 갔다 왔고요. 다행히 몇 개월 뒤 출소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싶었지만 고아원 출신에 배운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데다가 한쪽 다리까지 불편하고 전과까지 생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그래서 결국 다시 나이트와 주점을 전전하며 심부름과 웨이터를 하다가 한 나이트 클럽에서 밤무대 공연에 갑작스럽게 한 명이 빠져서 대타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의상만 입고 뒤에서 춤만 따라 추면서 코러스만 넣으면 된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의외로 실력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공연팀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이후 그 사람들과 여러 나이트와 주점을 돌면서 공연을 계속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다시 대타로 MC를 맡게 되었는데 꽤 실력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전국의 나이트를 돌면서 밤무대를 전전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공연하던 아내분을 만나게 되었대요. 아내분은 밤무대에서는 꽤 이름 있는 가수였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무대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형은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몇 배로 더 열심히 무대를 뛰었어요. 그런데 나이트클럽의 인기가 점점 시들해지면서 더 이상 설 수 있는 무대에 자리가 없었죠. 결국 그렇게 일자리를 잃었고 다시 일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여전히 그가 일할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결국 일용직을 전전하였다고 하더라고요. 형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형이 잡히지 않고 서울로 올라왔다면 어쩌면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형의 삶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뭐 여전하지. 나는 계속 공사장에서 일하고 마누라는 아이 낳고 나서는 마트에서 판매직해. 둘 다 공부라는 인연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우리 딸은 공부에 재능이 있더라고. 우리가 공부하란 소리도 안 했는데 혼자서 공부하더니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떡하니 붙어서
인천에서 통학하다가 너무 힘들어해서 자취집을 얻어줬는데 글쎄 엄마 아빠 힘들게 일하느라 고생한다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거라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날 끝나고 집에 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 그 아저씨 아니었으면 자기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하길래 나도 꼭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그게 너였다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미안해 형. 나 때문에. 미안하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나 때문에 잡혀서 괜히 형 인생이 더 힘들어진 것 같아. 형 다리까지 나 때문에. 나만 아니었으면 나 대신 형이 그 버스를 탔었다면. 형원아 그런 말 마라. 절대 아니야 절대. 그나마 우리 둘이었으니까 한 명이라도 도망칠 수 있었지. 나 혼자였다면 똑같이 붙잡혔을 거야. 아니 나 혼자였으면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다. 널 보면서 네가 나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가기로 결심했던 거니까. 그때 네가 내 친동생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진짜 형이었다면 가족이 그런 곳에서 계속 그런 삶을 살게 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 그때 그 공원에서 내가 너를 그곳으로 데려온 거니까. 너를 거기서 빼내는 것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너를 처음 만난 날 널 데리고 간 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나는 매일매일 생각했었다. 갈수록 악랄해지는 그 무리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겠다 생각한 거고. 그리고 내가 서울에 왔어도 너처럼 됐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건 네 노력이야. 순전히 네가 열심히 한 덕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미안할 필요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네가 우리 딸 목숨 구해줘서 정말 고맙지. 너 아니었으면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고맙다. 고마워. 형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전히 형이 그런 힘든 일을 겪은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미안한 마음을 접을 수가 없었죠. 그날 저희 세 사람은 저녁을 같이 먹고 조만간 또 만나자며 연락처를 주고 받고 헤어졌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이 깊어졌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며칠씩 했어요. 그러다가 형이 예전에 밤무대 행사를 했었다는 것을 떠올리며 이 경력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죠. 그러면서 캐나다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했더니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그때 우리 결혼식에서 생각나? 우리 친구들 다 내성적이라 사회 볼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이벤트 업체에서 사회랑 웨딩 파티 진행해줄 사람을 구해야 했잖아. 형이 MC도 하고 무대에도 올랐었다면 그런 이벤트 일을 시작해보면 어때? 그거 정말 굿 아이디어인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이벤트 업체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형이 나이가 너무 많다며 몸이 불편해서 어려울 것 같다며 혹은 신원이 불안정하다며 대부분의 업체가 고용을 거절하더라고요. 아니, 면접이라도 보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을 고용하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라 전과가 있으신 분은 고용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력서를 넣기도 전에 거절당하거나 이력서를 넣자마자 면접도 보기 전에 거절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벤트 업체에 다 연락해 보았지만 형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수없이 거절당하며 이대로 형을 도와줄 방법이 영영 없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죠. 제가 회사를 직접 차리기로요. 그래, 형을 고용할 회사가 없다면 내가 회사를 차려서 고용하자.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침 오랜만에 만난 이전에 저에게 공부에 대한 깨달음을 준 형도 이 일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죠. 그 형은 오랫동안 IT 관련 일하다가 이번에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앱을 개발하고 싶어 알아보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형과 함께 이벤트 회사를 차리기 위해 차곡차곡 준비했어요. 그동안 일하면서 벌었던 돈도 충분하고 저도 형도 이곳저곳에 연줄이 꽤 있던 덕분에 투자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이 이야기를 진철이 형에게 했어요. 그래서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벤트를 진행해줄 사람이 필요해. 난 형이 그 자리를 맡아줬으면 싶은데 어때? 내가? 형은 정말 자신이 해도 되겠냐고 몇 번을 물었어요. 저는 형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이벤트 회사를 열고 첫 번째 의뢰가 들어왔어요.
한 6남매가 어머니 칠순잔치를 열고 싶은데 행사를 진행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행사는 오랜만이라 너무 떨리는데. 형은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마이크를 잡으니 다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긴장하던 중년 아저씨는 어디로 갔는지 농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을 피워냈어요. 첫 번째 의뢰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의뢰자분들도 너무 재미있었다며 매년 생일 때마다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도 껌을 팔면서 형의 입담이 예사롭지 않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요. 말도 정말 또박또박 경쾌하고 조리 있게 잘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재치와 센스가 뛰어났죠. 그날 칠순잔치에서 형의 진행 영상과 후기가 업로드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의뢰도 계속 들어왔어요. 어르신 생일잔치, 결혼식, 돌잔치 등에서 시작해서 학교 체육대회 행사로 커지더니 지역구의 작은 축제들도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형의 재치 있는 입담 덕분에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성공적이었죠. 여기저기서 끝도 없이 의뢰가 들어왔고 의뢰의 규모도 점점 커졌어요. 우리 사업체도 커져서 형 말고 다른 MC와 레크레이션 강사, 연주팀도 고용하게 되었죠. 형은 행사도 뛰고 신입 MC가 들어오면 직접 교육도 진행했어요. 그리고 행사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기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형은 열정적으로 일했고 결과도 그만큼 좋았어요. 그동안 저 에너지와 끼를 어떻게 참았을까 싶을 만큼 대단했죠. 정말 고맙다. 형은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고마워. 그때 형 덕분에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는데 아직 갚으려면 멀었지. 형은 공원에서 굶어 쓰러져 가던 나도 구해주고 또 서울로 갈 수 있게 사람들을 막으며 다시 한번 구해줬잖아. 내 인생을 2번이나 구한 거야. 그동안 잃어버렸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저희는 다시 친형제처럼 지냈어요. 이제 더 이상 껌을 팔며 길거리를 전전하며 무서운 형들과 아저씨로부터 서로를 지켜줄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동료로서 서로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게 되었죠. 게다가 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사업을,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게 되다니 신기했어요. 형이 나가는 행사나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의 행사에는 꼭 참여를 하는 편인데요. 결혼, 돌잔치, 모금 행사, 가요제 등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가득한 현장들이죠. 그리고 그곳에 방문하면 늘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쉴 새 없이 눌리는 셔터 소리와 그 속에서 들뜬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설레는 표정까지 매번 놀라움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현장에 가고는 해요. 저희가 만든 기획과 제 회사 덕분에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함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사업이 꾸준히 잘 되는 덕분에 형과 형수님은 서울에 집을 얻어 딸과 다시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알바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자기 용돈은 직접 벌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 보니 생활력은 영락없이 형님을 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전보다 알바 시간은 줄이고 좋아하는 공부에 집중하면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 가족들도 형과 한국에서 하는 제 사업이 궁금하다며 조만간 한국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오는 건 아니고 아이들 방학 때 잠깐 들어오는 거지만 제 소중한 은인인 형을 얼른 아내와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제 일도 얼른 보여주고 싶고요. 오늘도 저희는 사람들의 웃음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도 모레도 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한 사람이라도 더 웃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거예요. 어두운 날들을 함께하며 어렵게 다시 만난 인연이지만 그만큼 힘든 시기에 서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든든한 존재들이에요. 앞으로 저희 인생에 또 다른 시련이 올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 형제가 절대 헤어지지 않고 함께 이겨낼 거예요. 형, 그때도 지금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힘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면서 살자. 파이팅!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